안녕하세요. 그동안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개념서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찾아볼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랑도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총리력으로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11가지, 11종에 대해서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해오셨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여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맞죠? 2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하여 미백에 기여하는 화장품, 이것도 맞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네, 이게 틀리죠. 이게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화장품에서 모발 부분에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 탈염, 탈색 그런 기능이 있는 화장품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맞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겠습니다. 마지막 5번도 강한 햇볕을 차단하여 피부를 자연스럽게 태울 수 있도록 돕는 화장품. 이것도 역시 기능성 화장품이었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중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 꼬아놓은 문제죠.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피성년 흡연인이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사람. 이거는 등록할 수 없죠.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번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역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역시 등록할 수 없죠. 5번 정신질환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적절하자고 인정하면 정신질환자다 하더라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라는 항목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록과 그 다음에 신고하는데 자격 조건들,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자, 그 자격 조건들 또 다시 한번 이 시점에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벌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를 보실까요? 1차 포장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자, 이거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항목이었죠. 인증의 유효기간에 경과한 화장품의 인증 표시를 한 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법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도 사실은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책에서는 이 부분이 200만 원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항목은 빠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이것도 역시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가, 나, 다가 들어가고요. 라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자, 라하고 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는 가나 다 해서 3번이 답이 되는데요. 2번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항목에서 빠졌다. 그거를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서류의 제출에 관한 설명에
나온 문제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지만 주관식으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될까요? 며칠 이내? 네,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됩니다. 이런 예외 사항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래로 30일 이내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서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식약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30일이 되겠습니다. 네,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내용들이 법에서 모두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5번 문제도 앞으로 향후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일단 아직 이게 어떻게 시험에 반영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 지침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일단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됐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지만 아직은 이 내용이 뭐 없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규정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안전 알맞은 것.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몇 %였어야 되죠? 10% 이상이어야 되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화장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색조 화장품의 군에 뭐가 들어갔죠? 볼 연지,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리퀴드 크림, 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즈, 바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디 페인팅, 립라이너, 메이크업, 픽서. 그래서 우리 흔히 색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제품들이 다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인지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 경우 몇 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해 사례 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인지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혈액의 단백질이 응고되는 정도를 관찰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응고되는 정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용액에 특정 물질들을 첨가하고 그로 인해서 단백질의 응고 정도를 관찰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해당 물질의 수렴 작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준수사항에서 틀린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볼게요.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후에 한다. 벌써 내용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1번부터 벌써 틀린 게 됐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원료의 목록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되죠. 전에. 그래서 후가 아니라 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유통 판매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공급을 하려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과거랑 지금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법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고 기준들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사 또는 약사, 네, 가능하죠.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랬는데 이제는 이 20학점 이상은 이수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 20학점 빠졌지만 요거 자체로 보면은 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이것도 맞죠? 그 다음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여기 지금 3번이랑 비교하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변경 등록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변경해야 될 서류들, 이런 항목들 우리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양도 양수 증명서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4번.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했죠. 네. 그 다음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었죠?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필요한 서류였어요. 근데 시설의 명세서는 이거는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이지 변경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문 문제는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화장품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1번 화장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에게도 안전해야 된다. 이건 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2번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개별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위험성은 각 원료 성분의 독성 자료에 기초하므로 과학적 관점에서 모든 원료 성분에 대한 독성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대부분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자료에 대한 독성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 다 틀린 항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화장품은 제품 설명서와 표시사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했을 때 인체에 안전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화장품 제조업자는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되죠. 또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화장품 안전의 확인은 화장품 원료 선정서부터 사용 기간까지 화장품의 전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중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의 공통 대상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기 보존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은 이걸 기억하세요. 성분, 물리, 미생물, 용기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존제 유효성 평가는 별도 시험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살균 보존제 시험. 참고로 살균 보존제 시험은 개봉 후 안전성 시험에 해당된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랬는데 역시 또 기능성 화장품 11종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죠. 피부색의 보정 및 결점을 커버하며 모발의 세정 및 모발 컨디셔닝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일반적인 피부의 보정, 결정 커버 이런 것들은
그냥 화장품의 미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이었죠.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일시적인 건 제외. 그다음에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역시 기능성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유효성 평가 방법이랬는데 주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것들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를 이거는 사실 이 문제만 보셔도 바로 상식적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벌써 1번에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섬유화 세포의 증식 정도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주름, 개선, 뭐 탄력 이런 얘기 나오면 콜라겐 엘라스틴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 도포 후 최소 홍반량을 도포 전에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뭐였죠? 자외선 차단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평가, 도파의 산화 억제 평가. 이런 것들, 네, 미백과 관련된 거, 멜라노점 이동, 방해 정도 평가. 이거 3, 4, 5번은 미백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름 개선, 탄력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안정성 시험 자료 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되는 0.5% 이상 함유하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문제. 이거 4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아스코빅 액시드 및 그 유도체, 레티놀, 그 다음에 과산화 화합물, 그 다음에 토코페롤. 이 4가지 0.5% 이상 함유를 했을 경우에 안정성 시험 자료를 1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계속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보습이자 및 그 유사 원료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네,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체 사용 시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체 첩보 시험은 관련 전문 지도를 받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사용 시험 대상자는 최소 몇 명이었어요? 네, 20명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는 거 당연하겠죠. 사용 농도 기준으로 다양한 농도별 시험이 권장이 됩니다. 도포 부위는 어떻게 손등이나 전완부 등 적절한 부위에 펫에 첩보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랬으니까 1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는 항목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아까도 나왔던 문제죠. 이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습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자, 이것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 이것도 그랬죠. 안전용기 포장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에 관한 식약처장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는데 이 항목은 지금 폐지가 됐죠. 어쨌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만 5번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이 문제상 놓고 봤을 때도 폐지가 됐어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법 위반 시에 어떤 벌칙이나 벌금이 내려질 때 그 행정적 처벌 이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꼭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굉장히 항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적은 거 순으로 해서 꼭 암기를 해 놓으셔서 헷갈리기 좋은 부분들은 또 따로 가외에 노력을 기울이셔서 공부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장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함정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혹시험 조건은 광선, 온도, 습도 세 가지 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장기보존 시험은 3로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 항목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설정된 전 항목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함정은 뭐죠? 네, 전 항목이라 모두, 전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항목을 다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시험 항목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일반적이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시험의 종류로는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개봉 후 안전성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품의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 습도, 시험기간 및 측정 시기를 설정하여 시험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항목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장의 기재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등록 번호 및 등록 연월일이 필요했고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약에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 유형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뭘까요? 답은 화장품 성분 기호 및 함량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에 관한 문제예요. 화장품법상 용어의 해설로 틀린 것은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맞는 얘기죠?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3번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충분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위에 2번하고 똑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똑같이 사용기한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설명해 놨는데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뭘까요? 네, 사용기한의 기준은 제조된 날부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일 거예요. 출고된 날이 아니라 제조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답은 3번이에요. 안전용기 포장이란 만 5세, 아니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맞죠?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정부 주체의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글씨의 크기는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을 통해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한다. 맞죠?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분 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글씨는 반드시 정자로 하며 가급적이면 한자나 영문 표기는 금한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필요하다면 한자나 영문 표기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거. 자, 다음 중 이제 개인정보 처리 제한 항목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제한되는 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등기번호 및 허가번호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 개인정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민감정보 들어갔죠.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죠. 등기번호 및 허가번호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제한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24번.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
벌칙이 가장 큰 것을 지금 골라주면 돼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이를 교사 알선한 자. 자, 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칙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1번이에요. 제일 큰 거죠. 제일 벌칙이 무거워요.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그 다음에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 2번서부터 5번까지 항목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벌칙 굉장히 무겁다는 걸 잘 숙지하시고요. 그 항목에 따른 차이들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25번은 계면활성제 문제인데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소르비탄 계열들이 있죠. 우리가 이 다양한 성분들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요. 이게 우리가 그룹 지어가지고 공통사항들을 좀 외워두면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소르비탄, 그 다음에 폴리소르베이트, 소르비탄, 소르베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비이온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릴 종류들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릴 설페이트류예요. 설페이트류 들어가면 이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음이온성이다. 그래서 이 트라이에탄올아민, 라우릴 설페이트 이걸 내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음이온성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으로 계면활성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네요. 계면활성제 유형과 적용 제품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잘못된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기초화장품하고 색조화장품에 사용이 되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샴푸, 바디워시, 손세정제 등 세정제품 사용이 됐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이 아니라 헤어 컨디셔너나 린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전기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었죠. 양쪽수 계면활성제, 베이비 샴푸나 저자극 샴푸에 사용이 주로 됐죠. 그 다음에 천연 계면활성제는 기초 화장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이게 3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해요. 세정력이 강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자극성이 강한 순서대로 이걸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죠. 음이온성 가장 세정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 그 다음에 자극이 심한 정도로는 양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마지막이 비. 가장 자극이 없고 가장 순한 게 비였다. 세정이든 자극이든 그랬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이게 세정력이 강하니까 음이온성은 뭔가 닦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7번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네요. 계속 계면활성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양쪽석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대한 문제죠. 앞에 뭐 자극이 적고 세정작용이 있어서 베이비 샴푸, 저자극 샴푸에 이용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있는 얘기고요.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종류를 골라주면 됩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키워드 기억하시면 좋죠. 뭐였죠? 베타인이에요.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베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성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인은 다행히도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겠죠.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이온성 아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들의 공통 용어 뭐였죠? 설페이트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이온성은 뭐였죠?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면은 양이온성, 쿼터늄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양이온성이었어요. 그렇죠? 비이온성은 뭐 소르비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소르비탄 그런 류들, 그 다음에 세틸알콜 이런 종류들이 비이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을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암기해 놓으시면 틀리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그 계면활성제에도 그 용어가 들어가는 성분들이 하나 두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굵직한 용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색소에 관한 문제네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염료는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이용되어 기초용 및 방향용 화장품에서 제품의 색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며 색소 제품에는 립 틴트에 주로 사용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색소는 구성물질에 따라 무기한료와 유기한료로 분류되며 무기한료의 대표적인 것은 탄소, 산소, 질소이다. 네, 여기가 틀린 게 되겠네요.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이 유기물을 포함하는 안료는 유기안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염료, 레이크 안료, 천연색소로 분류가 되지요. 안료는 물과 오일 등에 녹지 않은 불용성 색소로 색상이 화려하지 않으나 비싼 알카리의 안정한 무기안료와 색성이 화려하고 생생하지만 비싼 알카리의 불안정한 유기안료, 고분자 안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레이크는 물에 녹기 위해 쉬운 염료를 알루미늄 등의 염이나 황산알루미늄, 황산지르코늄 등을 가해 물에 녹지 않도록 불용한 유기안료로 색상과 안정성이 안료와 염료의 중간 정도이다. 이거 레이크 설명에서 한 번씩 읽어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긴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읽기가 엄청 싫고 집중이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29번 색소 화장품에 사용되는 안료로서 파우더의 사용감과 제형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체질 안료입니다.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이카, 칼슘 카보네이트, 구안인, 탈크 카롤린, 그 다음에 세리사이트 나오는데요. 답은 구안인입니다. 구안인은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색조 첨가제 광택제이며 립스틱, 네일 샴푸 등의 첨가해서 진주 광택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은 향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향료는 화장품에서 제품 이미지와 원료 특이치 억제를 위해 제형에 따라 0.1%에서 1.0% 정도까지 사용되기도 한다. 천연향료에는 식물의 꽃, 열매, 씨, 가지, 껍질, 뿌리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향료가 있다. 맞죠? 향료는 일반적으로 천연향료, 합성향료, 조합향료로 분류가 되죠. 사양, 해리향, 시베트 등은 동물 유래 향료, 대표적인 동물 유래 향료들이었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합성 향료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이 얘기도 맞습니다. 수증기 증류법은 동물 유래 향료의 대표적인 추출법이 아니죠. 수증기 증류법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입니다. 식물 향료의 대표적인 추출법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자외선 차단 효과 관련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차단제가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맞는 얘기죠. UVA, UVB 다 차단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피부에 인공 태양광선을 비추어 최소 홍반량을 결정하고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인공 태양광선을 비추어 최소 홍반량을 결정하여 평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였어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홍반량을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자외선 산란제에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란 도포부의 최소 홍반량을 도포 전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작다. 이게 틀렸네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또 잊지 말고 또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32번 문제는 다음 중 여드름 치유 효과가 있는 화장품 성분이랬는데 사실 화장품에는 치유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완화, 치료 이런 거는 다 의약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화 효과가 있는 화장품의 성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였죠? 네, 4번이죠.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었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징크옥사이드, 네, 대표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었어요. 그 다음 알부틴은 멜라닌 색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비사브롤 진정과 항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드름 완화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였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3번은 유성 원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성 원료의 종류와 그 특징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거,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오일,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거 맞죠? 실리콘 오일, 화학적으로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터 화합물이다. 틀린 게 여기 나오네요. 실리콘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록산 결합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실리콘은 실로 시작했으니까 요거 세트로 외워놓으세요. 실리콘 오일은 실록산 결합으로 하는 유기규소 화합물을 총칭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옳게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자, 34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 뭐죠? 자외선 차단 성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대 함량이 가장 큰 것은 이거 최대 함량 반드시 리스트 적은 함량서부터 큰 함량까지 외우시든가 아니면 큰 함량에서 적은 함량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가 있었죠. 비교적 물리적 차단제에 비해서 화학적 차단제의 함량이 더 낮았어요. 얘는 높고. 그래서 물리적 차단제는 두 가지였는데 이게 최대 함량이 25%까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항목들을 보니까 아이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었네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25% 함량을 최대 함량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습니다. 화학적 차단제의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는 거는 15%까지였어요. 그러니까 25% 이게 가장 최대 함량이 크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5번 볼게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에 따른 표시 생략 가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요. 옳지 않은 거예요. 문제만 잘 읽어도 사실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원료 내 극미량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수성분으로서 제품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죠. 제조 공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착향제의 구성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되죠. 메이크업, 눈화장, 연모, 매니큐어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모든 착색제를 공동 기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 기능이 있는 원료, 기능성 원료죠. 포함량과 관계없이 전성분에 생략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으로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화장품의 포장, 기재,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내용량이 10g, 10ml 밀이나 10g 초과인 경우랑 50ml 또는 50g 이하인 화장품에는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단 예외가 있죠. 반드시 포함해야 될 성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타르색소, 그 다음에 금박,
그 다음에 샴푸와 린스에 들어가 있는 인산염의 종류, 그 다음에 아하 성분,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들, 그 다음에 식약 처장이 사용원대로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들은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원료들과 관련된 문제는 꼭 암기하셔야 되죠.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금지 원료들, 항목들 내 나름대로의 암기 방법을 쓰셔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예, 특히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입에 붙지도 않고 또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금지 원료들이나 그다음에 사용성 제한이 있는 것들 이런 것 낯선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답은 2번입니다. 소듐 라우로일사 코시네이트 이 성분은 대표적인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사용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원료가 아니라는 거. 나머지는 금지 원료예요.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또 새로운 생소한 원료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 암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쯤 되시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에 대한 것도 많이 암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개, 25개에 속하지 않는 것. 네, 여기 딱 리스트만 보셔도 벌써 1번이구나. 나머지는 내가 뭔지는 몰라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1번은 그 착향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바로 답으로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CGMP의 보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보관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 확립해야 된다 그랬죠. 보관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보관기한 설정하는 거 기본이에요.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이 닿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선입 선출 방식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되죠. 서로 혼돈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혼돈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기억이 나시죠? 5번 보관 조건은 각 원료와 포장지에 적합해야 된다. 이건 맞죠?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새로운 내용의 형태의 라벨을 부착해야 된다. 여기서 틀린 말이 나오네요. 새로운 게 아니라 동일한 라벨링을 부착해야 된다. 동일하게 라벨링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은 회수대상 화장품인데요. 회수대상 화장품은 어떤 것들이죠? 네, 위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해성 등급 우리 가나다 외우셨잖아요. 그 가나다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여기서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뭐죠? 네, 위해성 등급 다등급이었어요. 안전용기 포장 등이 위반되는 거 이거는 나등급이었죠. 적정 가격, 적정 용량에 위반된 화장품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도 다 등급에 해당되죠.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용된 화장품 이것도 다 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위해성 등급 나등급에 해당되는 화장품을 골라주는 문제가 41번에 나왔습니다. 정해진 원료를 사용원들을 초과하여 포함한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답은요? 답은 5번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다등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등급, 그리고 여기는 5번은 나등급에 해당된다. 그래서 위해성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거, 그 리스트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숙지가 좀 100%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장품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는 화장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화장품을 지금 고르시면 되죠. 없는 화장품이 아닌 것 이랬으니까 한 번 더 돌려서 얘기했으면 이거는 팔아도 되는 거, 보관 또는 진열할 수 있는 거 이걸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보실까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용기에 남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업무 크게 두 가지였죠. 혼합과 소분. 이거는 지금 소분한 화장품이잖아요. 조제 관리사가 소분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얘는 보관 또는 진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바로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 보관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세 기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작업세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CGMP에서 우리 많이 살펴보셨죠? CGMP 부분은 특히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함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잘 보세요. 1번, 환기가 잘 되도록 외부와의 창문은 개방되어야 한다. 환기가 잘 되는 거는 중요하죠? 그거는 돼야 되는 거지만 외부와의 창문은 개방이 돼서는 안 된다. 개방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여기도 또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럼 환기는 어떻게, 뭘로 시키죠? 네, 공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작업소의 기준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보관관리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보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어요. 자, 1번 볼까요?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맞죠?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반드시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왜요?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가 아니죠. 그때는 굳이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시스템이 다 구분을 해주니까. 그 단서가 붙었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나오면 이게 혹시 답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보신 다음에 그럴 때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관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더 내볼 텐데요. 이번에는 원료 및 자재의 보관 관리 방법이네요.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바닥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팔레트 위에 보관한다. 이게 맞네요. 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팔레트 위에 보관해야 된다고 쓰여 있었죠. 원료 보관세 온도는 상온이 아니라 각 원료별로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온도를 정해야 되죠. 벽이랑 바닥에는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요. 붙이면 안 되죠. 일정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료는 공간 확보를 위해 팔레트 위에 여러 로트를 함께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로트를 한꺼번에 보관하면 혼돈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리를 해줘야 된다. 햇볕이 직접 들어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직사광선이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됩니다. 보관 장소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겠죠? 출고는 선입선출 방식이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보관하는 거 당연히 그러겠죠. 제품명 및 시험 전후에 부여된 시험 번호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거 좋습니다. 방서 방충시설 기본이에요. 단위 포장을 해체하여 출고하는 것이 보관상 더 유리하므로 개별 포장으로 출고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임의대로 단위 포장을 돼서 들어온 게 해체를 하면 오히려 오염에 노출이 쉽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을 추적하거나 하는데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 포장을 해서 들어왔을 시 단위 포장 상태로 출고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47번 문제는 품질관리 기준서의 지침서와 해당 기록 양식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먼저 미생물 시험 지침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미생물 시험 기록서, 그 다음에 시액 및 시약 라벨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낙하균 측정 지침서에는
낙하균 시험 기록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검체 채취 및 보관 절차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검체 채취 기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품 라벨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표준품 관리 지침서에는 표준품 관리 대장, 그 다음에 표준품 라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시험 지침서에는 안정성 시험 관리 대장, 그 다음에 안정성 시험 표시 라벨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8번은 맞춤 화장품 작업장의 권장시설 기준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시험기구 및 도구를 비치하고 시험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네, 우리는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실은 보통 책임 판매업자나 외부 검사기관들이 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맞춤 화장품 작업장에는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맞춤 화장품 작업장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업무에 투입됐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을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척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번 문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세제는 접촉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맞죠? 환경 문제와 작업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여기까지 맞는데 지용성 세정제가 아니라 대부분 수용성 세정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화학물질의 혼합맥으로 용매산, 염기, 세제 등이 주로 사용된다. 네, 읽어보신 내용이죠.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세정력이 우수하고 행굼이 용이해야 된다. 네, 이게 기본 조건이었어요. 기구 및 장치의 재질에 부식성이 없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것도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0번 문제. 소독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대상 표면의 재질 및 상태 고려해야 되죠. 소독제 향이나 색상이 쾌적한지 벌써 이상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소독제의 향하고 이거는 소독제의 선택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닐 거예요. 소독제가 작용하는 시간과 온도 조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고려해야 되고요. 소독 대상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소독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류물에 의한 위해 가능성, 네, 이거 없어야 되니까 이것도 꼭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직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분 혼합 전에 손을 세척하고 필요시 소독한다. 맞는 내용이죠. 위생복과 위생모자를 착용하며 필요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은 소분 혼합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물이 생길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니라 포인트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질병이 있을 때는 손합 부분 작업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와 세척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청소와 세척의 원칙은 반드시 표준 절차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한 오염에 대한 대처 방법 기록해야 되겠죠. 사용 기구 정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벌써 여기서 틀렸네요.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유연한 게 아니어야 돼요. 네, 철저히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판정 기준 설정하는 거 기본이었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53번이네요. 설비 및 기구의 세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세척 문제가 세척이나 소독 문제가 나오면 세척이랑 소독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세척과 소독을 혼돈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의 세척과 소독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맞는 얘기죠. 세척은 오염된 미생물의 수를 허용된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이다. 이거 뭐죠? 이거 세척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미생물의 수를 줄이는 건 뭐였죠? 소독이에요. 2번은
소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그러니까 세척, 소독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세척에 관한 건가 소독에 관한 건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척 기록은 철저히 보관하며 세척 및 소독된 모든 장비는 건조 보관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세척과 소독의 주기는 수행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겠죠? 완료된 후에는 세척 상태를 평가하고 세척 완료 라벨을 설비에 부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으로 교반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반기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교반기는 뭐였죠? 네,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혼합기였죠. 그래서 교반기에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잘 섞어줄 것인가 이게 주요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정도나 목적, 비중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혼합 상태, 점도, 시간, 교반의 목적, 혼합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혼합량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양은 그것은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55번 분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분쇄기 부셔주는 거죠. 자, 아지믹서, 아토마이저, 제트밀, 비드밀, 핸들 믹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지믹서 대표적인 교반기였죠.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조 설비와 기구의 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 설비 점검 시 누유, 누수, 밸브 미작동 등이 발견되면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점검 중 표시해야 되죠. 오염되거나 파손된 기구 폐기해야 됩니다. 정밀 점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폐기하는데 폐기 전까지는 폐기 예정 또는 유휴 설비 이 표시를 해서 설비 사용을 방지해야 되죠.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일 거예요. 기구의 교체 여부는 플라스틱이라서가 아니라 그 상태 위생 상태를 보고 또 손상 여부 이런 걸 봐서 적합성 평가를 하고 그 이후로 교체를 하는 거지 재질별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제조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수리 내역과 부품 교체 이력을 설비 이력 대장에 기록하는 거. 이런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5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엔 입고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CGMP에서 이제 입고 관리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된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관리를 위해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이렇게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원료 및 포장재의 용기는 물질과 배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부착해야 돼요. 제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라벨링 해야 되겠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원료와 포장재는 즉시 폐기 반품? 네, 아니에요. 즉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보류 상태. 일단은 한 번은 점검을 다시 한다. 그래서 즉시 폐기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검체 보관 시 적절한 보관을 위해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이번에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재시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량의 검체를 원료에 맞는 보관 조건에서 보관한다. 맞겠죠? 과도한 열기나 추위에 노출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한다. 특수 보관 조건을 요하는 검체는 보관 조건을 적절히 준수하고 모니터링한다. 맞겠죠? 용기는 밀폐하여 보관하며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바닥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보관한다. 맞습니다. 원료의 재포장 시 기존 검체는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검체를 채취하여 새로운 관리부여 아니죠. 동일한 관리부여를 부여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까요? 출과 관리와 관련해서 틀린 설명을 골라야 합니다.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만 선입선출 방식으로 출고해야 된다. 그렇죠? 오직 승인해자만이 원료 및 포장재의 불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의선출법을 출고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또 나오네요. 막 반드시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한번 의심해 보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외 경우가 있었죠. 선언선출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선입선출 방법으로 출고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표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요.
원료와 포장재는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되겠죠. 이를 격리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 필요합니다. 배치에서 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 해당 배치가 출고될 수 있죠. 합격하지도 않은 거 출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완제품의 입고, 보관, 출하 절차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순서대로 나오는 것들 빈칸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한 번씩 써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포장 공정, 검사 중 라벨 부착, 입고 대기구역 보관, 완제품 시험 합격, 합격 라벨 부착, 보관 및 출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포장을 해야 되겠죠. 일단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병용 라벨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일단 해야 되죠. 검사 전에 임시 보관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검사 해야 되겠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해야 돼요. 합격을 했으면 합격 라벨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하를 하죠. 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장하고 식병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식병용 라벨을 부착하고 대기하고 합격했으면 라벨 부착하고 출하한다. 뭐죠? 순서대로 보면 가나다라마. 아, 순서대로 잘 써있네요. 답은 그래서 가나다라마 순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잘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61번 문제. 반드시 이것도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죠.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시험 문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자, 수는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 맞죠? 카드뮴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맞습니다. 비소 5가 아니라 10이죠. 10. 안티몬 12였어요. 디옥산 100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자다가 누가 나를 깨워서 이 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바로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상 미생물이 검출돼서 안 되는 항목 3가지 있었죠.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당 규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라, 마 이게 답이겠죠. 답은 3번이네요. 네. 이거 3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장균, 녹농균, 그 다음에 황색 포도당 규균. 대장균은 대표적인 병원성 유해균이죠. 녹농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색 포도당 규균도 화농성 감염 유발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장품에 반드시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총호기성 생균하고 세균, 진균 이런 것들은 우리 살펴봤지만 얘네들은 허용 기준이 있죠. 허용 기준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금지. 절대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량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바른 것, 이거 꼭 기억하셔요. 제품 3개를 시험할 때 표기량에 대해 97% 이상이어야 된다. 3개일 때 97%. 이 기준치 벗어나면 어떻게 하죠? 6개. 6개를 더 취해서 그때도 97. 97%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6개를 더해서 97% 이상이어야 된다. 일단 기본은 제품 3개를 시험했을 때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 97% 이상이 되어야 된다. 벗어나면 6개를 더해서 그것도 97%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H 기준에 관한 문제네요. pH 기준으로 적합한 범위. 이것도 많이 보셨죠? pH 3.0에서 9.0이다. 근데 어떤 제품들이죠? 액체, 로션, 크림,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들. 액상 제품들은 pH가 3.0에서 9.0이어야 한다. 근데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 후 곧바로 물로 씻어야 되는 제품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자, 다음 중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시험 방법과 해당 검출 물질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포르말데히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절대 검량 3법으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디옥산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의 절대 검량선법으로 가능합니다. 카드뮴 비색법 이게 틀렸네요. 카드뮴 이것도 다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를 이용하는 방법,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디뷰틸 프탈레이트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수소염 이온하기 검출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검출하면 되고 납은 디트존법을 통해서 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안전용기 및 포장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안전용기와 관련된 것도 달달달달 외우시라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딱 눈으로만 봐도 답은 2번 아니면은 5번이겠네.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를 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 운동점도 21cm 스톡스 이하인 여기까지는 두 개가 같아요. 하나는 에멀전이고 비에멀전 타입입니다. 뭐가 답이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은 안전용기를 해야 되고 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용어 하나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에멀전 타입이 아닌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안전용기 포장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나오네요. 포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이랬어요. 자, 안전검사를 필요한 제품. 답 여기 나오네요. 안전검사를 마쳤다. 이걸로 아무거나 안전용기 포장 제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안전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은 화장품 용기의 포장재료인 유리, 금속 및 플라스틱의 유기 및 무기 코팅망 및 도금의 밀착성을 시험하는 방법. 자, 1번 낙하 시험 방법은 뭐죠? 물리적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죠. 크로스커트 시험 방법. 이게 바로 여기에 도금 밀착성을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리 표면 알칼리 용출량 시험 방법, 알칼리 성분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용기의 내열성 및 내한성 시험 방법, 온도 변화에 따른 내구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라벨 접착력, 이거는 라벨이 잘 붙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크로스커트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청정도 등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청정도 등급 및 관리 기준이 다른 것. 원료 측량실, 성형실, 포장실, 미생물 실험실, 제조실 나왔는데요. 화장품의 내용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은 훨씬 더 등급이 높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용물이 닿지 않는 곳 어디죠? 네, 포장실이죠. 여기는 청정도 3등급이에요. 나머지 원료 측량실, 성형실, 미생물 실험실, 제조실은 2등급.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소독을 위한 물리적 소독 방법 중 온수에 의한 소독. 온수에 의한 소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는 거예요. 소독 효과가 뛰어나면 제품의 적합성이 우수하다. 이게 온수에 의한 소독이 이게 되게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긴 파이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많은 양의 물을 소모하지만 부식성이 없죠. 그쵸? 출구 모니터링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네요. 고에너지를 소모하며 소요시간이 길어진 단점이 있었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출구 모니터링이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화학적 소독제와 그 농도에 대해 잘못 연결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내용이죠. 페놀수 벌써 이상해요. 페놀수 7% 아니죠? 3%였어요. 3% 수용액을 사용했습니다. 페놀수, 크레졸 3% 수용액을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설비 기구 중에서 탱크와 관련된 질문이네요. 탱크의 구성 재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다른 물질이 스며들면 안 되겠죠. 온도 및 압력 범위가 모든 공정단계 제품에 적합해야 돼요.
설비 부품들 사이의 전기화학 반응은 최대한 아니죠. 없어야 됩니다. 이걸 방지해야 됩니다.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부식이 되니까 안 되겠죠? 부식되면 안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제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제품의 반응으로 부식되거나 분해를 초래하는 반응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세척제의 특징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세척제 유형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성과 부식성에 주의해야 돼요. 네, 부식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염물의 가수분해 시효과가 좋고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세척제는 바로 1번 부식성 알칼리 세척제. 부식성이 주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번이겠죠. 이 부식성 알칼리 세척제는 pH가 극 알칼리예요. 엄청난 알칼리 12.5에서 14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또 세척제의 특징들 구분해서 암기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소독제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독제로 알맞은 것. 효과가 좋으면 스테인리스에 사용을 활용하기 좋다. 가격이 저렴하고 접촉 시간이 짧다. 낮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다. 산성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부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네, 4번 아요도퍼입니다.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이 특징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 있어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인산은 어떻게 되죠? 인산은 이거 자체로는 소독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pH 조절제 또는 금속 세정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솔은 락스예요. 락스. 차염소산 나트륨. 그래서 엄청 강력한 세정제 역할, 소독제 역할을 하죠. 근데 스테인리스 부식시킬 수 있고 산성하고 반응하면 독성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락스와 관련된 거는 뭐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알칼리 전문지에서 살펴보셨죠? 알칼리성 소독제는 기름때 제거에는 좋지만 소독 효과는 얕고 피부 자극을 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는 우리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강력한 산화소독제예요. 근데 금속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만 반응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소독제가 과산화수소입니다. 소독제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자, 소독제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뭐가 있었죠? 항균 스펙트럼, 그쵸? 적용 방법,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작용 시간 및 작용의 지속성, 물에 대한 용해성 및 사용 방법의 간편성, 대상 미생물의 종류와 수,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 전부 다 답은 5번이 되네요. 이 외에도 뭘 또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부식성, 그 다음에 적용 장치의 종류, 설치 장소 및 사용하는 표면의 상태, 그 다음에 내성균의 출현 빈도, pH, 온도, 사용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의 약제에 미치는 영향, 잔류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다음에 뭐 소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소독제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설비의 유지 관리 시 주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는 문제예요. 유지하는 기준을 절차사에 포함한다. 당연하겠죠? 책임 내용을 명확히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후적 실시가 원칙이다.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나중에 사고 치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안 돼요. 사전 조치가 더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설비마다 절차서 작성 맞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예방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죠. 자, 77번.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상 성분별 시험 방법 중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를 이용하여 시험이 가능한 성분을 모두 고른 것.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 ICP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금속과 비금속의 함유량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납, 니켈, 수은, 비소, 안티몬 같은 중금속을 분석 검출하는 데 활용이 돼요. 그래서 수은, 비소, 안티몬, 납, 니켈 전부 다 여기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번의 답도 전부 다 해당하는 5번이 되겠네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비누의 유리알칼리 성분 한도
이거 바로 푸실 수 있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유리알칼리는 0.1% 이하입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제2제 시험 항목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2제는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그래서 산화제니까 알칼리를 항목을 시험을 굳이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알칼리는 언제 하냐? 이거는 제1제. 일제 환원제죠. 그때 시험 항목이에요. 알칼리는. 산화제인데 알칼리 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2제일 때는 알칼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GMP에 따라 폐기 처리에서 재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재작업과 관련된 문제요. 재작업은 전체 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맞습니다.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제품이나 원자재는 재작업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정해진 절차와 승인하에 재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절차와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히 하겠죠. 그래서 뭐 2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재작업을 진행할 때는 발생한 모든 사항을 재작업 기록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 필요합니다. 재작업 시행 여부는 품질 보증 담당자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2번은 이 재작업 자체가 기준에서 벗어난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재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주관식으로 넘어왔네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색 성분 중 용해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 하면 염료, 안료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염료와 안료가 각각 뭐냐? 기읍과 니은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물이나 알코올, 기름 등의 녹아 용해된 상태로 색을 부여하는 성분 이게 염료죠. 녹으면 염료예요.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으며 고체 입자로 분산되어 착색력을 나타내는 거 안료입니다. 그래서 녹으면 스며들면 염료, 갖다 붙으면 안료가 되겠습니다. 자, 무기안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기안료의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산화티타늄, 그다음에 산화아연 같은 안료로 주로 화장품에 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 백색 안료예요. 백색 안료. 황색, 흑색, 적색. 이게 이렇게 나오면 뭐죠? 착색 안료죠. 착색 안료. 색상을 띤 안료로 다양한 색상을 내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백색 안료와 착색 안료의 차이점도 기억을 하시면 여기 주관식 얼마든지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의 종류를 묻는 문제네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비타민은 피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의해 손상을 완화하고 피부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이거는 비타민 중에서 자외선 얘기 나오면 비타민 A다. 비타민 A 또는 레티놀. 화장품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주로 이제 레티놀을 사용하잖아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그래서 비타민 A 또는 레티놀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CGMP에 따른 보관 관리의 설명 중에 적절한 용어를 쓰면 됩니다. 원자재와 반제품, 벌크 제품은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출고할 때 무슨 방식이죠? 네, 기본은 선입, 선출이다. 네,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쉬운 것 같지만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내봤습니다. 네, 85번도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안전성 관련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 사전 꼭 반드시 보시면서 어떤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한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모는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네, 이거의 답은 실마리 정보입니다. 실마리 정보. 이거 출제됐었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각각의 용어들 나오는 거 지금 실마리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어들도 꼭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개인정보 처리 제한 항목 중에 고객의 민감 정보,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 그 다음에 뭐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가장 그 처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네.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주의 깊이 다뤄야 되는 것들 항목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성분을 한글로 쓰라 했는데요. 피부의 각질층에는 수분을 유지하고 증발을 막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보습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은 아미노산, 유리아미노산, 요산, 젖산,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환경에 따라 각질층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에서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기출문제예요. 천연, 보습, 인자, NMF. 네, 이렇게 쓰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피층 내부 구조의 명칭을 쓰는 문제네요. 표피 총 5개의 층이었죠. 어떻게 했어요? 외우시라 그랬죠. 앞 글자만 따서 각, 투, 과, 유, 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표피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 층은 각질 형성 과정이 시작되는 층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2층은 케라토하일린 과립이 분포하며 평균 두께가 2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다. 자, 어디였습니까? 네, 각질 형성 과정 나오면 과립층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과립층. 이게 되겠네요. 자, 땀샘에 관한 문제네요. 특정 땀샘에 관한 설명인데 명칭을 한글로 쓰래요. 이렇게 한글이란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쓰셔야 돼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 영어로 쓰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한글이다 그러면은 영어로 쓰시면 그거는 이제 오답 처리가 되니까 한글로 쓰라는 단서가 붙으면 꼭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자, 분비물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무기염류, 젖산, 유성계, 대사산물 등이 소량 포함되죠. 단백질의 질성분이 풍부하고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 특유의 채취를 유발한다. 채취 유발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모낭과 연결되어 있으며 겨드랑이, 외이도, 생식기 주변 등 특정 부위에 분포한다. 뭐였죠? 대한선. 냄새 나는 거 대한선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 대한선. 영어로 뭐였죠? 아, 포크린선이었죠. 자, 한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선이라고 쓰시면은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어요. 자, 화장품의 제조 방식 쭉 나왔으니까 제조 방식 다양한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섞을 때 계면 활성제로서 한 액체가 미세한 입자로 다른 액체로 분산되게 하는 거 뭐였죠? 유화였습니다. 유화 과정, 그러니까 유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모발의 구조를 바깥쪽에서 내부까지 위치 순서대로 바깥쪽에서 외부. 자, 우리 모발 할 때 배우셨죠?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심이 있죠? 여기 껍데기 여기 가득 채운 거, 그다음에 심지. 어떻게 했죠? 모, 표피, 그죠? 그다음에 여기 꽉 채운 이 부분 뭐였죠? 모, 피질. 그다음에 심지, 모, 수질.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피를 구성하는 층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도 또 표피 또 나왔죠?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죠? 네, 일단 각, 투, 과, 유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이 중에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감시를 수행하는 랑게란스 세포가 나왔다. 그럼 뭘까요? 네, 이거겠죠. 랑게란스가 나오면 다른 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진피에서 전달된 영양분이 표피에 공급되는 통로 역할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표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께의 대부분 가장 두꺼운 층 뭐죠? 유극층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시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무엇을 구비해야 되냐?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였죠. 뭐였죠? 품질 성적서. 이거 시험에 이런 문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서고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품질 성적서 이거를 구비를 해야 된다.
네, 94번도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춤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제조 번호와 혼합 소분 기록을 포함하여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번호예요. 이 번호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거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식별 번호입니다. 보통 뭐 관리번호, 제조번호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번호는 식별번호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95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푸실 수 있죠. 자, 변경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30, 니은에는 90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안전성 정보를 이제 제조업자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전성 정보 어떤 거요?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그 다음에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배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자, 이런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언제 보고해야 되죠? 얼마 만에?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바코드에 관련된 문제네요.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내용량 15ml 이하 또는 15g 이하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드름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피지가 모공에 쌓여 흑색 또는 백색으로 보이는 거 아주 좁쌀만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여드름 뭐였죠? 면포였습니다. 자, 세균 증식 및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염증이 동반된 거 이거는 농포였습니다. 네, 그래서 면포, 농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기에 이름을 쓰는 문제예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 수분 이 얘기 나오면 기밀 용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밀 용기. 자, 이제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위해성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을 읽고 들어갈 용어들을 각각 쓰시면 돼요. 어떤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환경을 끼칠 수 있는 본래 특성? 유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유해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해당 물질이 실제로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한 가능한 건강상의 영향 수준. 문제가 생기는 건 위해성입니다. 자, 이 문제를 왜 내놨냐면 한 끗 차이잖아요.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유해성, 위해성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문제를 풀면서 에너지도 많이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문제를 많이 실어 놓은 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기출문제도 많이 실어 놓고 모의고사도 많이 실어 놨거든요.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론서하고 개념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충해 가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랑은 또 다음 기출문제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